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전 일인데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 분명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잊혀진다고 믿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어떤 상처는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걸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운명처럼 지배한다고. 그는 우리 마음 깊은 곳, 의식 너머에 있는 무의식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묻어버린 감정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치유의 단계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의식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목소리를, 그 아픔을, 그 두려움을 직접 마주하고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융은 매우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상처, 채워지지 않은 욕구, 인정받지 못한 감정들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자라면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게 되죠. 그리고 이런 믿음은 무의식 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유난히 깊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현재의 상처가 과거의 상처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의 줄을 건드렸을 때 다른 줄들까지 함께 울리는 것처럼 현재의 아픔이 과거의 아픔을 깨우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과거도 현재도 모두 지금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다시 경험하게 된 나의 오래된 상처, 그 아픔 때문입니다. 윤근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은 나의 일부. 부끄럽고 약하고 미숙하고 분노하고 슬픈 나의 모습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깊이 숨겨둡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사람들을 반복해서 만나게 만들고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상처받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지혜입니다. 무의식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번에는 제대로 마주하고 치유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히 현재의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유난히 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과거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으로 가져온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화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의식화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 합니다. 아프니까 빨리 잊으려 하고 바쁘게 지내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곤 합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나는 지금 슬프구나.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의식과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룰 핵심 내용입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단순히 억압된 감정들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는 보물 창고라고 보았습니다. 무의식과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꿈, 상상, 감정, 신체 감각.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윤기 개발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적극적 상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의식을 유지한 채로 무의식과 직접 대화하는 기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을 그저 관찰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것을 허용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보이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썼고 자신의 진짜 감정은 숨겼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융의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소녀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소녀. 그녀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버린 아이야. 넌 나를 창피하다고 생각했어. 약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를 여기 혼자 두고 갔어. 그 순간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던, 상처받고 두려웠던 그 아이. 그녀는 자라면서 그 아이를 부끄러워했고 무의식 깊은 곳에 가둬두었던 것입니다. 여성은 소녀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버렸구나. 이제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이것이 바로 무의식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버린 나의 일부를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윤근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자와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억압했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노, 질투, 두려움, 욕심.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림자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화를 마구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분노가 왜 생겼는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화나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참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속 깊이 쌓여서 병이 되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겪는 화병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억압된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의식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꿈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나는 꿈을 적어보세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편적인 이미지나 느낌만 기억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의미를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상징, 비슷한 감정, 계속 등장하는 인물들. 이것들이 모두 무의식이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적극적 상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시간을 내어 마음속 이미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시도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을 열고 기다리세요. 무의식은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셋째,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배가 아프나요? 어깨가 무겁나요? 이런 신체 감각들도 모두 메시지입니다. 그 감각을 느낄 때 잠시 멈춰서 물어보세요. 이 감각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그리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놀라운 답이 떠오릅니다. 넷째, 글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의식과의 대화를 글로 쓰는 것입니다. 왼손으로 질문을 쓰고
오른손으로 답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혹은 편지 형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혹은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쓰되 실제로 보내지는 않는 편지. 이런 글쓰기는 감정을 정리하고 통찰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논리적 언어가 아니라 상징의 언어로 말합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을 상징으로 표현해 보세요. 내 슬픔이 만약 색깔이라면 무슨 색일까? 내 분노가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의식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무의식과의 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융 자신도 평생에 걸쳐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통해 인류 전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융은 자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나를 말합니다. 개성화 과정의 목표는 바로 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빛도, 그림자도, 강함도, 약함도, 기쁨도, 슬픔도. 이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무의식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비판을 받으면 무너졌던 사람이 이제는 비판을 들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이 건드리던 내면의 상처를 이미 마주하고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버림받을까 두려워 관계에서 자신을 숨겼던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려진다 해도 자신은 온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의 개인 무의식 아래에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더 깊은 무의식의 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경험하고 축적해온 원형적 이미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웅, 현자, 그림자. 이런 원형들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한국의 신화와 전설에도 이런 원형들이 가득합니다. 단군 신화의 환웅과 웅녀 이야기, 바리대기 공주의 여정, 홍길동의 모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리대기 공주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버림받은 공주가 죽은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효의 미덕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개성화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버림받은 존재, 즉 그림자로 밀려난 나의 일부가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가
생명의 물을 얻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재생의 여정입니다. 상처받은 내면이 치유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신화와 전설을 이해하면 그것들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바리대기이고 영웅이며 여정 중인 존재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 함께 나누는 따뜻한 감정. 이것도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무의식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공명합니다. 한 사람의 치유는 다른 사람의 치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감동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빨리 열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적절한 때에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융 자신도 평생 동안 여러 분석가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깊은 무의식을 탐험하는 것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과 경험 있는 안내자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셋째,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의식 탐험에 너무 빠져들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융은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면 작업과 외부 생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무의식과 대화한다는 것이 현실 도피는 아닐까요?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면으로만 도망가는 것은 아닐까요? 융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내면 작업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든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사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과거의 렌즈를 통해 보지 않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상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상사가 부당하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면 작업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상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어린 시절 엄격했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지금 상사와의 관계에 투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자 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상사의 말을 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방어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상사와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 작업이 외부 현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동시성입니다. 이것은 인과관계 없이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는 경험, 꿈에서 본 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험, 이런 것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융은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의식과 외부 현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 이것도 융의 동시성 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와 외부 현실이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치유된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융은 완전한 치유나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전함을 목표로 했습니다.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처를 포함한 나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치유된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을 다르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배움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치유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중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윤근 만다라를 자기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만다라는 중심을 가진 원형입니다. 동양의 많은 전통에서 만다라는 우주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한국의 불교 사찰에도 만다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질서, 조화, 통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융은 사람들에게 만다라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만다라를 그리는 것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원을 그리고 중심을 찾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 이것이 곧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만납니다. 자기 자신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 좋은 아들, 착한 딸, 능력 있는 직장인, 완벽한 부모. 이런 가면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가면이 곧 나라고 믿을 때, 가면 뒤에 진짜 나를 잃어버릴 때 문제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페르소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면, 효도, 성공. 이런 가치들이 개인에게 큰 압박이 되곤 합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보다 남들이 보는 모습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했는데도, 인정받았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잃어버린 신호입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데 쓰입니다. 공부하고, 직업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른 과제를 요구합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것,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이르러 위기를 겪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외부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데 내면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윤기 말하는 개성화 과정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요구를 들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고 진실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살았다면 그 목소리를 다시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답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진정성 있게 사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약속을 거절하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진정성 있는 삶을 만듭니다. 셋째,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소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을 찾아서 따르는 것이 개성화의 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림자의 긍정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림자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억압된 분노, 두려움, 부끄러움. 하지만 그림자 속에는 긍정적인 것들도 숨어 있습니다. 억압된 창의성, 표현되지 못한 재능, 살아보지 못한 가능성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평생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모험심, 자유로움, 즉흥성이 억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찾아내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한국 문화에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한 맺힌 감정. 이것도 집단적 그림자의 한 형태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경험이 집단 무의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은 또한 깊은 정서, 공감 능력, 예술적 표현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음악, 문학, 예술에 깃든 깊은 감성은 바로 이 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변형입니다. 고통을 예술로,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것. 융은 이것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그림자를 의식과 통찰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른 원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융은 여러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그중 하나입니다. 아니마는 남성 내면의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내면의 남성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성적 존재입니다. 남성도 내면에 부드러움, 직관,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도 내면에 힘, 논리,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런 측면들을 억압할 때 생깁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여자는 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의 일부를 그림자로 만듭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면의 반대편성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자신의 부드러움을 받아들이고 여성이 자신의 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형은 노현자와 대모신입니다. 이들은 지혜와 안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무의식과 대화할 때 때로 이런 원형들이 나타나 우리를 인도합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지혜로운 노인, 자애로운 여성. 이들은 우리 무의식의 지혜가 형상화된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필요한 통찰과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이 다른 심리학과 구별되는 점 중 하나는 영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융은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했지만 영적 경험의 실자의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적 추구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실현의 과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영성에 대해 열려 있었습니다. 불교, 유교, 샤머니즘, 기독교. 다양한 영적 전통들이 공존해 왔습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의 풍부한 상징과 원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다양성은 축복입니다. 여러 길을 통해 자기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융의 심리학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멈추고 고요히 앉아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둘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만듭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연민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전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온전함, 빛만이 아니라 그림자도 포함하는 전체. 이것이 융기 말하는 자기입니다. 무의식과의 대화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깊이 갈 수 있고 항상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은 탐험되지 않은 우주와 같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윤근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의식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경외감을 느낀다고, 인간 정신의 깊이와 복잡함에 놀란다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탐구자의 자세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해왔습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림자를 만나고 상처를 마주하고 원형들을 탐험했습니다. 이제 다시 의식의 세계로, 일상의 세계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깊은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 안에는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진정한 나, 온전한 나, 통합된 나. 이것이 융이 평생 추구했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편안한 곳에 머물러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 세계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 때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깨어날 시간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해도 자기 자신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비록 외적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당신은 가장 큰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해 보세요. 이론으로만 남겨두지 마세요.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꿈을 기록해 보세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평화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기 자신다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점진적인 변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예전에 피하던 나의 모습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처도 그림자도 모든 것이 당신을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고 연민을 주고 성장의 여지를 줍니다. 융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 자신이 되라. 진정한 당신이 되라.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고 당신의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비록 그 길이 외롭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길이라면 따라가세요. 무의식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직관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도, 기쁨도, 실패도, 성공도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삶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경험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빛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치유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영혼의 목소리입니다.